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을 갖고 4대 개혁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자세히 밝혔습니다. 연금과 복지, 노동, 의료 등 기존의 4대 개혁과 저출생 문제에 대한 질의응답도 있었습니다. 심각한 저출생 문제가 결혼식장의 풍경도 바꾸고 있습니다. 사람 대신에 축의금을 받고 식권 주차권을 내주는 키오스크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또 물건값이나 서비스 대금을 QR코드로 내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주먹밥에서 시작해 미군 것을 빌려 쓰던 우리 군의 전투식량이 종류만도 100가지가 훌쩍 넘는 뷔페식으로 진화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수출까지 되고 있다는 신형 전투식량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먼저 이진곤 전 국민일보 논설위원, 신치영 연세대 객원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 대통령이 29일 취임 후 두 번째 국정브리핑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4+1 개혁에 대해서 흔들림 없는 추진 방침을 다시 한번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개혁 과정은 험난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정치적 유불리만 따진다면 하지 않는 것이 훨씬 편한 길입니다.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 여러분께서 제게 맡겨주신 소명을 완수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네, 이번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에서는 기존의 4대 개혁에 말씀드린 대로 저출생, 일각에서는 저출산이라고도 합니다만 넓은 의미의 저출생 문제가 추가됐습니다.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흔들림 없이 가겠다.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됐는데, 자, 그만큼 이 네 가지와 하나 플러스한 게 시급한 현안이라는 뜻이 되겠죠? 예, 그렇죠. 그 연금, 의료 이건 특히 지금 바로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고, 또 교육, 노동도 항상 그동안에 문제가 되어 왔던 것인데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출생 문제. 작년에 0.72, 올해는 아마 6명대로 떨어질 거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지난 그 4월 지난 4월하고 5월에 조금 올랐답니다. 한 500 몇십 명씩. 기저 효과가 좀 있었죠. 네, 그런데 그게 6월 되니까 또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이 저출생 여기에서 탈출을 해 나가기는 정말 상당히 어려운 그런 과제다 이건데, 특히 이제 지금 그래도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해나가겠다는 건 개혁이라는 게 본래 그렇거든요. 뭐냐면 혁명은 그냥 바로 구체제를 둘러엎어버리는 게 혁명이거든. 개혁은 현 체제 바탕을 두고 변화시켜가는 건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저항 세력이 있겠습니까? 지금 보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저런 말을 굳이 해야 되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만큼 어려운데 그 동력이 이제 뒤에서 추동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도 이게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면 밀어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은 혁명은 레볼루션은 예. 한 번의 사건으로 그렇죠. 가능한데 예. 프랑스 대혁명처럼 개혁은 한자로 말하자면 가죽을 뜯어서 바꾸는 거잖아요. 예, 바꾸는. 그럼 가죽을 뜯어내자면 살점도 나와야 되고 피도 나올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혁명은 여하튼 구체제의 전면적인 구체제를 부정하고 새로운 체제로 가는 거지만 개혁은 구체제 바탕을 두고 이제 새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꿔나가야 되는 거니까 너무나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서 그래서 어렵다 이 말이죠. 네. 인구전략기획부도 만들었고 저출생 수석도 만들었다는 이야기들, 그 추진 상황도 윤 대통령이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국정브리핑에서 특히 연금 개혁에 대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 한 대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연금 개혁의 화두는 차등화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덜 내고 똑같이 받고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연금은 지금 당장 받을 세대가 있고 한 5년 뒤에 받을 세대, 10년 뒤에 받을 세대 이게 다릅니다. 그리고 20, 30대들은요. 이거 연금이 재정이 고갈된다는데 나는 받을 수 있나? 이런 불안감 분명히 존재해요. 따라서 거기에 차등화를 두는 게 개혁이다. 그리고 구조 자체를 틀을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3가지 연금 개혁의 원칙을 밝혔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속성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세대 간 형평성이 있어야 될 것이고, 노후 소득을 보장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3가지 원칙을 밝혔는데,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현재 보험료와 보험금 지급 수준을 고려를 하면 2055년에 국민연금이 바닥이 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오랜 미래가 멀지 아니에요. 않았습니다. 네. 앞으로 20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55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은 보험료를 더 걷는 것이죠. 지금 현재 소득의 9% 정도를 보험료로 걷고 있는데 이것을 지난 국회 때 여야가 합의하기로는 13%로 올리자. 여기까지는 합의가 됐었는데 그랬죠. 소득 대체율을 얼마로 하느냐. 그러니까 퇴직 시점에 소득을 지금 현재는 42%를 연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걸 43%를 올리느냐 45%를 올리느냐. 사실 1, 2% 차이예요. 네, 거기에서 이견이 있어서 합의를 못했는데 윤 대통령이 오늘 밝힌 얘기는 이제 지속성을 담보를 하려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결국은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다음에 세대 간 형평성이 오늘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저는 이제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은 앞으로 20, 30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되고 장년층 앞으로 한 5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이런 사람들하고 똑같이 보험료를 올려서는 곤란하다. 그건 당연히 논란이 크겠죠. 그렇죠. 그래서 청년 세대를 위해서는 차등을 둘 수밖에 없다. 이런 소신을 밝힌 것이고, 지금 정부에서 고려하고 있는 대목 중에 하나는 9%의 보험료를 한 14% 정도로 올린다고 하면 5%포인트인데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매년 1%포인트씩 올리고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동안 0.5%포인트씩 올리도록 하면 한 3배 이상 차이 두네요. 그래서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네. 것이죠. 중장년층은 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하고 청년들은 덜 부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오늘 또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 했는데, 이 청년들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보험료를 내는데 우리가 보험금을 받을 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 그렇죠. 이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법으로 명문화를 시키겠다. 국민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법에 명문화를 시키겠다. 이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국가가 개런티를 해주라 이런 얘기고. 그렇죠. 법으로 보장이 네, 됐다는 얘기죠. 국가가 좀 쉽게 그냥 배서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법으로. 네. 그런 원칙을 밝혔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년 세대의 불만을 좀 씻어내야 이 연금 개혁의 지속 가능성이 담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일문일답으로 논의가 됐어요. 자세한 내용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저희가 쭉 풀어서 정리를 해드릴 텐데, 자, 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도 윤 대통령 자세하고 길게 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들이 주목되셨나요? 아무래도 이제 연금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정부가 그걸 사실 보증하는 게, 그동안에 연금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우려했던 것이면 나중에 우리는 연금 다 고갈되면 우리는 뭐냐 뭐 이런 얘기인데, 그것을 정부가 보증해 주는 거지. 사실상 이렇게 되면 이게 국민연금은 정부연금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될 수 있으니까 다행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뭐 급여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그동안 많이 복잡하니까 생계급여와 무슨 뭐 거기에 기초연금 이런 것이 어느 걸 주면 하나는 뺀다든지 뭐 이런 그렇죠. 그런 논란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그것을 중복되더라도 그것을 어느 한쪽을 희생시키나 그런 건 아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줬는데, 어쨌든 보면 저는 눈길이 가는 것이 자동 재정 안전장치. 그러니까 이 고갈된다 경고음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자동적으로 그것이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재정 안정을 위해서 그 장치가 이제 발동되도록 해가지고, 예,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이 뭐냐면
절대 그다음 재정 운영 이 기금 운용도 굉장히 수익도 높이고 함으로써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아도 연금은 항상 여러분에게 그대로 돌아갈 거다는 것을 이번에 계속 강조해 줌으로써 아마 좀 젊은 사람들 불안감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줄어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신 교수가 얘기하신 법적 명문화를 통한 보장, 예. 그리고 자동 안정 장치를 둬서 알람이 울리게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자, 자동 그다음에 안정 장치, 네. 예,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림과 동시에 의료개혁에 대한 얘기도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됐고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있었죠? 그렇죠. 자동 안전 장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물가가 오른다랄지 또는 이제 출산율이 떨어진다랄지 그러면 이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줄어들면 보험금 지급액, 연금 지급액도 자동적으로 줄어들게 하고 또 다시 출산율이 조금 늘어나면 다시 좀 늘리고 이런 장치인데 지금 OECD 한 38개 회원국 중에서 24개 회원국이 지금 자동 안전 장치를 도입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거 대부분이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자동 안정 장치를 도입을 해서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좀 높여야 되겠다. 그렇네요. 뭐 이런 취지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오늘 연금 개혁과 함께 의료 개혁에 대해서도 상당 시간을 할애를 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부쩍 이 부분에 많이 했어요. 앞부분에서 상당히 뭐 의료 개혁에 대해서 거의 질문이 집중이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윤 대통령의 설명은 2035년까지 지금 의사가 15,000명이 부족하다고 하고 의료실 또는 뭐 외과, 내과, 산부인과 이렇게 필수 의료 쪽에 의사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언론 쪽에서 10년 넘게 얘기를 해왔는데,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 해결책을 찾아서 2,000명의 증원을 해결책으로 내놨는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발을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답답한 심경을 토로를 했죠. 여당 일각에서도 유예하자, 뭐 연도별로 좀 차등을 두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윤 대통령의 얘기는 지금까지 그럼 몇 명을 늘려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의료계 여러 단체들하고 수십 차례 회의를 가지면서 그 수치를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수치를 가져오지 않아서 정부로서는 2,000명의 증원을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점을 상당히 간곡하게 설명을 다시. 그런데 대통령이 참 네네. 안타까워하는 그 뭐냐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오히려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답답함을 기자들에게 반문하기도 했어요. 무슨 방법이 있느냐. 뭐냐면 현실적으로 정부로서는 최선의 현실적인 그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만들어놨는데 자꾸 이렇게 되니까 국민도 지지는 안 해주고 이렇게 되니까 정부가 외롭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예. 네. 자, 이런 얘기들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정리해서 핵심을 내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요, 신랑 신부의 형제, 사촌, 육촌 또 이런 친인척들이 접수대에 앉아서 축의금을 받고 식권도 내줬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아들, 딸 하나만 낳아서 기르다 보니 그럴 사람이 확 줄었죠. 그래서 결혼식장에 여러분 햄버거나 뭐 스파게티 집에 가서 보는 낯선 기계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식당에 가면 거의 키오스크라고 하는 사람 키만한 기계가 서서 거기에서 주문을 하고 자동적으로 주문이 들어가면 음식이 나오고 이런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고 있는데 이제 결혼식장에 키오스크가 등장을 했다는 것이죠. 키오스크에 아예 저렇게 쓰여 있어요. 축의금 키오스크. 그렇습니다. 키오스크에 신랑 측이냐 신부 측이냐 선택을 하면 현금을 집어넣으면 축의금을 내도록 돼 있고 현금을 집어넣고 나면 식권하고 주차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친구다 누구다 하는 관계 넣고 이름 넣고 간단한 정보를 넣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 키오스크가 나중에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그 현금을 신부 측, 신랑 측에 그대로 전달이 되고 또 누가 얼마나 냈는지를 엑셀로 표를 정리를 해서 또 준다는 그게 겁니다. 사실 며칠 걸리는 작업이거든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주로 우리 뭐 사촌 동생이랄지 조카랄지 이런 젊은 친구들이 책상에 앉아서 직접 수기를 쓰기도 하고 손으로 정리를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렇죠. 이제 친인척도 없고 하니까 사람도 부족하고 하니까 키오스크가 저 일을 담당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자, 식당에서도요, 이 키오스크 때문에 애를 먹는 어르신들이 꽤 많습니다. 저도 여러 번 도와드려 봤는데, 본인도 답답해 하시고 그런 교육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자, 이런 분들께는, 이 숙제가 또 하나 생긴 거 아니야?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랑 신부 측에서 보면 장점도 있다고 하는데, 그 당사자이실 수도 있는 어르신 연령이신데, 이주필께서 생각이 어떠세요? 키오스크 여러분 사람은 없어지고 기계가 앞에 떡 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인간적인 그 교감이라는 게 없어지고 좀 그 분위기가 굉장히 냉랭해지겠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게 참 이 세월의 변하고 생활 방식이 변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런 추세를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 해서 우리는 몰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저도 적응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아무래도 뭐냐면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결국은 또 그 서빙하는 분들 불러서 어떻게 해야 되냐 묻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아예 또 이제 나이 든 사람에 대해서는 좀 배려를 해줍니다. 와서 직접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런 사람은 사라지고 사람의 온기도 사라지고 대신에 기계가 우리는 기계하고 항상 마주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새삼 절감하게 되는 그런 시절인 것 같습니다. 예. 또 이런 측면도 있어요. 이게 예전에 보면 저도 사건 기자할 때 예. 주말에 꼭 한두 건 올라오는 게 아무개 씨 예식장 절도범이 뭐 슬쩍 해갔다. 실제로 저는 지인이 서울에서 내려간 봉투, 회사 봉투를 통째로 들고 간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신랑 신부 입장에서는 그런 위험도 방지가 되고 이런 측면이 또 있거든요. 인력적인 그 효율적인 이용도 할 수 있고 또 예식장에서 대여를 하면 그 설명해주는 직원도 붙여준다니까 환영한다 그래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다만 예식장 같으면 이제 혼주가 옆에 있으니까 뭐 기계로 하더라도 좀 덜 하겠죠. 근데 혼주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만 가서 내고 저기 봉투를 내고 거기 또 쓰고 뭐 이러면서 사람끼리 이렇게 마주하는 것하고 근데 물론 이제 혼주하고는 서로 인사를 하지만은 또 그게 약간은 저희들 같은 세대는 많이 좀 낯설잖아요. 낯선데 조금 세월이 지나면 이게 또 금방 이게 표준이 될 겁니다. 네. 예.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빌리느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은 한 20만 원에 빌려주고 추가 서비스를 하면 좀 더 낸다고 합니다. 요새 인기가 높아져가지고 시장이 좀 새로 형성되는 것 같아요. 관련 매출도 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는데 20만 원에 키오스크 한 대를 임대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날짜를 입력을 하면은 몇 대까지 임대를 할 것인지를 이제 예약을 하도록 돼 있는데 보통 9월달, 10월달 정도에 결혼식이 많이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업체 측에서는 지금 9, 10월에는 거의 뭐 예약이 다 꽉 차 있다고 합니다. 풀부킹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매출이 한 50% 정도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 키오스크 이제 조금 입소문을 타고 알려지기 시작하면은 전부 거의들 키오스크를 사용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이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그 절도 방지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뭐 기자 출신이시니까 이 예식장 도둑 막는데도 상당히 괜찮은 장치 아닐까요? 그렇죠. 지금 기존에는 이제 그 말하자면 그 축의금이 들어가 있는 통을 통째로 들고 다니는 그런 절도 사건들이 꽤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키오스크를 들고 갈 수도 없고 저 큰 기계를. 네. 그러니까 저 기계 안에 현금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절도를 막는 데는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서 이주필께서도 그런 얘기 하셨지만 방명록 쓰고 덕담 주고받는 이 사람의 온기는 또 결혼식장의 하나의 풍속, 문화 아니겠느냐. 그런 게 또 키오스크가 간편하다고 들어오면서 사라지는 게 아쉽다는 말씀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또 젊은 층의 상반된 반응과 엇갈리고 있는 지금 그런 과도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MZ세대 같으면 오히려 저걸 좋아할 수도 있어요. 아이, 뭐 가서 귀찮게 거기다 쓰고 말이지. 이렇게 하느냐. 가서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저희들 같은 세대는 보면 그래도 말이지 이게 어디 기계하고 지금 상대하느냐. 그다음에 뭐 하객으로 가면 혼주 측하고 서로 간에 그 예의가 있고 인사도 하고 뭐 그런 자리인데 여기서 기계를 앞세워 놓고 이럴 수가 있느냐. 뭐 이런 말하면 기성세대로서 이런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특히 혼사 같은 것은 이거는 그 집안에서도 굉장히 큰 행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혼주도 사실은 좀 이제 우리 같은 나이 되는 혼주도 섭섭할 거예요. 왜 꼭 이래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지만 현실적으로 저렇게 해야 편하고 하니까 하는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곧 표준이 될 거다. 네, 이미 표준이 돼가고 있습니다. 예. 신 교수는 이제 우리 이주필보다는 조금 연배가 낮으시지만
이 이제 과도기 세대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젊은 층의 반응도 이제 자녀를 통해서 좀 느끼실 거고 어떻게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식당에 가서 키오스크 간혹 이용을 할 때 좀 아직도 좀 낯선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훨씬 새로운 기계, 신기술에 대해서 이 받아들이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 나이 든 세대가 빨리 신기술을 습득을 해서 그 신세대를 쫓아가야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이제 또 새로운 또 풍속 얘기하겠습니다. 지갑에 현금을 그득하게 넣고 다니면서 돈을 치르는 풍경, 이제는 거의 사라져갑니다. 바코드를 써왔죠. 그런데 이제는 QR코드의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물건값은 물론이고 자전거 대여비, 모든 서비스 요금, 중국에서는 다 이걸로 한다는데 우리도 이제 이런 게 늘어나고 있어요. QR코드, 이르면 3년 안에 바코드를 완전히 대체할 것이라죠? 네, 그렇습니다. 바코드가 개발이 된 게 1974년이니까 지금 한 50년 정도 됐습니다. 벨기에에 있는 GS1이라고 하는 비영리 기구가 그 표준화 작업을 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뭐 편의점이든지 할인점이든지 서비스 단체든지 이런 데에서 물품을 구입을 하면은 그 바코드로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카드로 결제를 하고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요즘은 이 QR코드가 그걸 상당히 많이 대체를 하고 있는데 이 GS1이라고 하는 벨기에 비영리 기구가 지난달에 2027 선라이즈 2027이라는 그런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3년 남았네요. 3년 남았죠. 2027년까지 QR코드가 이 바코드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표준화 작업을 진행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지요. 그러니까 이 QR코드가 개발이 된 지가 한 30년 벌써 됐거든요. 1994년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2027년이 되면 바코드가 완전히 QR코드로 대체가 될 것이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바코드가 나온 지도 어느덧 50년이 됐습니다. 이주필님께서 청년 시절, 그 학창 시절에는 다 일일이 손으로 쓰는 장부, 당연히. 수기, 예. 통장도 수기 통장이었죠? 예. 그런데 저는 사실은 최근까지도 바코드를 제가 그걸 가지고 무슨 뭐 결제를 한다든가 이런 건 생각도 못하고 책에 보니까 책 뒤에 그 바코드가 있구나. 예. 무슨 상품 뒤에 보니까 바코드가 있구나. 이 정도 인식밖에 없어요. 근데 역사는 꽤 오래됐습니다. 이게 사실 1948년인가 그때 시도가 됐대요. 그게 처음에. 이제 상용화된 것이 1974년인데 제가 보니까 재밌는 게 이게 애초에 이 바코드가 된 것이 오하이오주의 트로이 마트 여기서 1974년 6월 26일 이달 처음으로 바코드가 됐는데 상용화되는 첫 그 사용이 어디에서냐면 껌스, 예. 리글리껌이라는 그러니까 씹는 추잉껌에 사용됐어요. 뭐 주이시 프루트인가 이런 껌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사용됐다는데 그 이후로 1974년 이후로 1983년에는 제품 배송 상자의 바코드가 활용됐고 94년에 스퀘어 바코드, QR코드 이게 도입됐고 그다음에 98년에 초소형 바코드 도입 또 2004년에 무선 주파수 식별 시스템 도입됐고 2008년에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는. 예, 요새는 다 스마트폰으로 합니다. 예, 그렇게 되고 이제 2024년 되니까 22개 글로벌 업체에서 이제 QR코드로 전환하기 시작하는 건데 저 이제 요즘 저도 어떻게 하냐면 어디 가게에 가서 이거 할 때 왜 요즘은 전에 사람이 이제 이 뭐예요 그 상품 이제 결제를 하고 하는데 요즘 한쪽에는 이걸 설치해놨잖아요. 다이소에도 설치해놨어요. 이거 있어요. 자기가 예. 해가지고 바코드나 QR코드 가지고 결제를 하는데 요즘 보니까 QR코드가 훨씬 많더라고요. 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것도 이제 금방 우리 사회도 통용될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바코드가 나와서 한참 잘 나갈 때 등장한 이 QR코드도 도입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QR코드가 바코드를 앞서기 시작하고 제치고 압도하는 건 스마트폰 덕분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있는 일을 좀 설명을 드리면 학생들한테 과제 발표를 시키면은요, PPT로 준비를 해왔을 때 그 참고 자료를 PPT로 직접 올리는 게 아니라 QR코드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화면에다 띄웁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전부 핸드폰을 꺼내서 그 QR코드를 찍어서 그 웹사이트로 들어가서 그 참고 자료를 보는
이런 식으로 요즘 발표를 하거든요. 요새는 그렇게 발표하네요. 요즘 대학생들은 QR코드를 직접 만들기도 하고 QR코드 리더기로 과제를 직접 공유를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젊은 층들 사이에서는 뭐 QR코드가 상당히 폭넓게 지금 쓰이고 있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1994년부터 상용화가 되기 시작이 돼서 지금 개발된 지 한 30년 정도 됐는데 QR코드 리더기가 이 앱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앱을 다운받아서 QR코드 리더기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QR코드를 서로 자유자재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앞으로도 스마트폰이 계속 우리 생활 속에 필수 기기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QR코드가 더 확산되는 건 시간 문제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적인 메이저 업체들 코카콜라, 로레알, 염색약으로 유명하죠. 이런 세계 굴지의 업체들이 이미 QR코드로의 전환 준비를 끝냈다고 하는데 로레알이 특히 적극적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로레알이 이제 염색약을 판매를 할 때 염색약 겉 포장지에다가 QR코드를 만들어서 그 QR코드를 찍어서 들어가면 염색약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사용을 하고 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부작용은 그러니까 어떤지 저걸 대면 염색약이 대머리가 어떤 색깔과 스타일로 바뀌는지가 나온대요. 그 모습까지 사진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다양한 정보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QR코드를 이렇게 시범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업체들이 앞으로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만 문제는 업체가 이 돈을 부담해야 된다는 건데 이것도 뭐 해결이 되겠죠? 그렇죠. 뭐 바코드도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에 정착될 때까지 비용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 역시 투자로 본다면은 이 간편한 사용법에 익숙한 소비자들을 위해서 그 비용은 충분히 감당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이진곤 전 주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식어 빠진 주먹밥에서 시작해 맛도 재료도 생소한 미군의 C-레이션, MRE 이런 걸 빌려 먹던 게 우리 군의 과거 전투 식량이었습니다. 지금의 MZ 세대들은 종류만 100개를 훌쩍 넘는 뷔페식 전투 식량을 즐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당시의 주먹밥은 치열한 전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먹는 전투 식량이었습니다. 이 주제에는 장군 출신이신 문성묵 센터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방부가 올해 4월부터 신형 전투 식량을 본격적으로 내놨습니다. 메뉴가요, 종류가 112종이라죠? 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국방부가 이제 전투 식량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신경을 쓰는 것은 MZ 젊은 세대 장병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의 생활 환경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식사 여건도 개선하겠다. 민간 조리원 있잖아요. 솜씨가 좋은 집밥 같은 셰프들. 그런 맛을 내는 그래서 셰퍼죠. 민간 조리원을 117명을 늘리고 전투 식량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112가지 종류인데 그래서 보면 주식, 부식, 후식까지 이게 뭐 뷔페냐라는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이제 발전을 했고요. 주식이 34개, 부식이 62개 종류. 거기에 디저트도 16종이라고 합니다. 후식이 있다는 얘기는 전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뭐 초콜릿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 전투 식량은 전장에서 글자 그대로 정말 빨리 은밀하게 식사를 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끓여서 재빨리 먹도록 그 대신 맛도 있고 종류도 다양하게 해서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영양까지 고려한 그런 전투 식량을 지금 개발하는데 젊은 장병들의 심리적 안정은 곧 전투력이다. 그렇군요. 그건 전쟁이 승리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국방부의 판단입니다. 네.
제가 1986년 가을에 논산에서 신병 훈련을 받을 때요. 물리도록 들었던 말이 사제면 다 좋다였습니다. 요즘 전투식량에는 사제 물티슈까지 들어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간혹 가다가 식당에 가면 이렇게 건조를 시킨 동그란 모양의 아주 작은 종이 말린 거인데 물을 부으면 이렇게 순식간에 물티슈로 불어나는 거 있죠. 그건 좀 수준 있는 식당 가야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물티슈, 건조시킨 물티슈가 이 전투식량에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건데요. 제가 깜짝 자, 놀란 게 저겁니다. 네. 저게 군인이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저 물티슈 뭐 상당히 이 말씀하신 대로 식당에도 일부 고급 식당에 가야 뭐 볼 수 있는 그런 거 그래서 아니겠습니까? 생긴 거는 그 물에 넣으면 확 올라가는 발포 비타민처럼 생겼어요. 네, 저 전투식량 이번에 발표된 게 보니까요, 유통기한이 한 3년 정도 되는데 그 열량이 1,100 킬로칼로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성이 하루에 필요한 권장 섭취량이 3,500 킬로칼로리니까 세 끼만 먹으면 충분히 그러네요. 열량이 섭취가 되는 그런 양이죠. 저 메뉴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데 제가 한번 몇 가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새우볶음밥이 있고요. 어우. 굴소스 카레 비빔밥. 굴소스. 네, 굴소스 카레 비빔밥이 있고요. 시나몬 케이크 도시락도 있고요. 우리보다 잘 먹는데요? 그렇습니다. 새우볶음밥 보니까요, 그 들어가 있는 반찬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맛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햄 소시지 볶음이 들어가 있고, 볶음 김치, 취지포 간장맛 취지포 조림, 그다음에 브라우니, 또 이제 분말 커피까지 들어가 있답니다. 후식으로. 분말 주스도 있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기에 종이 도시락이 같이 포장이 돼 있어서 종이 도시락을 꺼내서 거기에 꺼내서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굉장히 간편하게 포장이 돼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옛날 얘기냐 하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우리 전투식량의 발전상은 그야말로 상전벽해, 뽕밭이 푸른 바다 된 수준입니다. 우리 군의 첫 전투식량은 주먹밥이었습니다. 그것도 소금 칠 여가가 없어서 소금물 묻힌 손으로 만들어서 간을 맞췄다는 애처로운 참전용사의 증언도 있죠. 그럼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6.25 전쟁 당시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선배들에게 너무나 감사하다. 고생이 많으셨다. 지금 사진에서 보고 계십니다만 전장에 나가는 용사들에게 소금물로 빚은 주먹밥, 거기 이제 미숫가루, 뭐 말린 쌀이 고작이었습니다. 당시의 전투식량이라는 게. 그런데 이제 보면요, 전장으로 이 먹을 걸 치러 날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리 따뜻하게 주먹밥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동하는 과정이 식습니다. 다 식겠죠. 그리고 식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쉬기도 합니다. 쉰내 나죠. 예, 그런 문제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실제 이 보급거리가 길어지면요, 이동하는 과정에서 식량을 수송하는 그 병사가 사망할 수가 있어요. 총 맞아 죽을 예. 수도 있고. 그러면 결국 못 먹는 경우도 다반사였다는 네. 겁니다. 특히 당시에 이제 육군본부에서 미군의 C레이션을 이제 확보를 해가지고 나눠줬는데 아주 일부에게만 많이나 예, 적겠어요. 극히 일부에만 네. 나눠졌고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생쌀을 이제 배낭에다 지고 가면 생쌀을 그냥 씹어 먹으면서 적과 싸우는 그런 매우 열악한 그런 상황이 6.25 전쟁의 상황이었고 그 증언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지킨 나라, 그렇게 지킨 대한민국입니다. 초창기 전투식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건빵과 미숫가루죠. 건빵에 얽힌 얘기가 참 많습니다. 괴담도 많죠. 건빵에 있는 뭐 별사탕이 뭐래더라 하는 얘기. 자, 이 전투식량의 원조라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밥은 이동 과정에서 쉬기도 하고 해서 버리기도 하고 또 보급이 상당히 어려웠는데 이 포장에 담겨 있는 건빵이나 미숫가루가 굉장히 간편하게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6.25 전쟁 때도 저게 굉장히 중요한 보급 식량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숫가루 같은 경우에 곡류를 빻아서 이렇게 물에 부어서 간편하게 먹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저것도 부족해서 못 먹는 경우가 많았죠. 보급이 제대로 잘 안 됐습니다. 그랬겠죠. 그래서 6.25 전쟁 때 우리 병사들이 직접 현장에서 밥을 해 먹기도 하고 민가에서 밥을 얻어 먹기도 하고 했는데 이 워낙 보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군이 이 전투식량으로 제공을 하는 그 C레이션까지 이렇게 제공을 받아서 전쟁을 치르곤 했는데 저 C레이션이 고기하고 치즈 이렇게 굉장히 느끼하기 때문에 우리 병사들이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한식 입맛으로는 못 먹죠. 처음에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굶어가면서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저때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마침 이제
6.25 전쟁 당시에 사단장으로 복무를 하셨던 백선엽 장군이 거제도의 포로 소용소를 한번 방문을 했다는 것이죠. 인민군들 갇혀 있는데 갔죠. 인민군하고 중공군이 갇혀 있는데 그 포로들이 우리 전쟁을 하고 있는 국군보다 너무 잘 먹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너무 화가 나서 외신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를 했죠. 폭로 회견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군이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서 결국은 나중에 우리 수협에서 조개류 같은 이런 어패류도 공급받고 축협에서 고기도 공급받고 농협에서 쌀도 공급받고 해서 이렇게 우리나라 한식의 전투 식량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면서 전쟁을 치렀다는 그런 뒷얘기도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흘러가던 전투식량. 1980년대 이후에는요, 우리 군의 전투식량이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바로 발열팩 덕분인데요. 열이 나는 팩이에요. 불과 물 없이도 조리가 가능했던 1997년의 전투식량을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네, 97년이니까요. 적어도 이제 30년 가까이 됐던 해병대의 전투식량 보고 계세요. 장군님께서도 기억나시죠, 저런 모습? 그럼요. 네, 그때는 주로 저렇게 말려서 압축시킨 전투식량을 발열팩으로. 자, 맥스웰 하우스 추억의 그 맥스웰 하우스도 있고. 예, 커피도 있고요. 자, 저렇게 생겨서 저기다가 이제 발열팩으로. 저 때만 해도 저것도 참 괜찮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요. 자, 이 발열팩 전투식량, 외국에서도 호평을 받았네요. 예, 그러니까 발열팩이라는 게 결국 음식이 좀 따뜻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제맛이 나고. 식으면 일단 맛없죠. 예, 더군다나 또 이 한국 사람들의 입맛은 따뜻한 것을 먹고 이제 따뜻한 밥, 그러니까 따뜻한 국. 항상 예. 뜨신 밥 먹여. 뜨신 밥이요. 그렇죠. 예, 그거죠. 여기 발열팩이라는 게 이제 그런 역할, 식어져 있는 건 이제 덮이는 그런 역할인데, 말씀하신 대로 1997년 우리 2형 특전 식량이라는 게 있었어요. 두 번째라는 거죠. 예, 그 2형 특전 식량이 외국 전투 식량 전문지에서, 요새로 말하면 밀리터리 덕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 전투 식량을 집중적으로 파고 그걸 먹어보고 비교하고 그런 이 매체에서 이걸 호평을 한 거예요. 육포, 그러니까 생선 육포, 그들은 쥐치인데 그게. 예, 근데 쥐치로 만든 이 생선 육포가 왜 이렇게 달고 맛있지? So sweet 그랬대요. 그러니까 네. so sweet 그랬죠. 그래서 당시에 지금 30여 년 흘렀습니다만 이때 당시에 우리가 만든 전투 식량의 그 품질이 굉장히 좋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그 주한 미군들이 이제 우리 카투샤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는데요. 우리 전투 식량을 주한 미군들이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저가 80년대 말에 카투샤를 있어가지고 잘 압니다. 예, 그러니까 그 미군들이 자기들의 그 전투 식량 MRE라고 그러죠. 그것보다 한국 전투 식량이 훨씬 맛있으니까 바꿔 먹자 그래서 몇 제가 개, 예. 많이 바꿔 먹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거 몇 개 받아 먹으려고 MR이 박스채 들어와가지고 바꾸고 그랬던 일이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우리의 전투 식량이 7, 80년대보다 90년대에 들어와서 현격하게 발전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군대 덕후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그 군대 옷 좋아가지고 남대문 시장 가서 그거 사 입고 다니고 물들여 입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맛이 좋아서 남대문 시장 같은 데 가서 전투식량 주세요 해서 가지고 가서 캠핑 가서 먹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자, 전투식량뿐 아니라 우리 군의 급식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그 모습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네, 국방홍보원이 만든 군인의 본분 2편. 이게 이제 급식인데요. 옛날에 참 우리 장군님 아시겠지만 황후 도강탕이란 말이 있었잖아요. 소가 뭐 건넌 국을 그 자리로 물로 끓였다. 그거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젊은 병사들 잘 먹잖아요. 이제 수색대대만의 맛있는 밥 덕분에 작전을 수행하는데 좀 더 힘이 보탬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밥 너무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대밥, 이 군대 급식이 맛이 없으니 많이 남기고 거의 버린다는 데서 잔반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한자입니다. 이게 짬밥이란 말로 변한 거예요. 짬밥이 잔반입니다. 요즘은 경륜이다, 경력이란 뜻으로 내가 짬밥이 너보다 많은데 이런 식으로 쓰이고 있죠. 최근에 군대 급식은
짬밥과는 거리가 멀죠. 아이 그럼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처음 군대 생활 전 70년대 이제 군에 들어와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때는 뭐 이 군의 급식이라는 게 참 지금 비하면 뭐 너무 열악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목표가 일식 삼찬을 목표로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밥에다가 반찬 세 가지만 반찬 세 딸려주면. 가지만 나와도 이건 네. 대단하다. 근데 그 이제 일식 5찬으로 이제 발전을 했고요. 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걸 이제 다 먹질 못하고 이제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자, 있었는데 저 사진에 말씀 예. 도중에 저건 도대체 일식 몇 찬입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몇 국방부가 찬입니까? 올린 사진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6사단 정보통신대대의 한 간부가 자, 이걸 올렸답니다. 회오리 감자 보이죠? 감자도 있고요. 네. 거기에 짜장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보면 탕수육도 있습니다. 소떡, 뭐 참치 비빔밥, 만둣국 다양한 메뉴에다가 맛도 좋고요. 그러니까 돈 주고 사 먹으면 저거 10,000원으로 구성하기도 쉽지 않아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플레이팅 그것도 이제 음식도 또 잘 차려야 맛있지 않습니까? 보기 좋은 떡이 예, 네. 맛도 좋다. 그러니까 이걸 정성스럽게 아까 민간 조리원들, 뭐 셰퍼들을 많이 이제 고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맛있게 해서 주니까 어떻게 보면 짬밥이라는 게 이제 없어진 것이고요. 그렇죠. 오히려 군대 이 밥이 군의 이 식사가 집밥보다도 오히려 더 맛있다. 네. 이렇게 방금 우리 장병도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저도 저걸 보니까 연희 그 회사 식당밥보다 좋네요. 그럼요. 품질이. 한편 러시아군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인이 한국 전투식량을 먹고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들면서 웃는 장면이 세계적인 화제가 됐습니다. 직접 보겠습니다. 야, 우크라이나군 벌써 들기도 전에 손가락부터 올려요. 이게 한국산 전투식량입니다. 저거 넣고요. 바로 이제 발열 이용해서 저게 볶음밥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렇게 해서 그 옆에 또 이제 소스 넣어서 지금 본인들이 찍어 올린 영상이에요. 뭐 한국 국방부 가서 찍은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조리하고 있어요. 자, 저렇게 하고 첫 술 뜨고 약간 뭐 더 좀 봤으면 할 정도인데 네. 저런 반응 보였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군의 전투식량과 의약품 이런 비무기 체계 위주의 군수물자를 지원하고 있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2년이 벌써 넘었죠. 2022년 2월 달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을 했고 국제사회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고 비무기 체계 위주 군수물자 말씀하신 대로 전투식량이나 모포나 방호복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데 방금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우크라이나 군인이 한국산 볶음밥을 먹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엄지척을 했는데 이게 이제 즉각 취식형 제2식단입니다. 햄볶음밥. 번호가 있네요. 즉각 취식형. 예. 햄볶음밥 거기에 이제 양념 소시지가 들어가 있고요. 거기 후식으로 아몬드 케이크까지 있습니다. 훌륭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병사가 이걸 먹고 바로 엄지척할 수밖에 없는데 우크라이나 측에서 우리에게 감사를 했습니다. 지원받은 전투 식량 덕분에 우리 군인들이 맡은 바 임무를 더 잘할 수 있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전장 초기만 해도 압도적인 러시아에 의해서 우크라이나가 조기에 일패도지했었죠.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었지만 지금 3년이 돼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잘 싸우고 있는데 이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자랑스러운 K 전투식량 얘기는 이쯤에서 줄이고요. 이제 군인들 봉급 얘기 좀 하겠습니다. 2025년부터 병사 봉급이 오릅니다. 3년 만의 인상인데요. 병장은 월 200만 원을 넘네요. 네,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발표된 그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내용인데요. 현재 병장 월급이 165만 원인데 24%를 증액을 해서 205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월급이 150만 원이고 거기에 내일 준비 지원금이라는 항목이 55만 원인데 이게 이제 군인이 적금을 부으면은 55만 원까지 만약에 적금을 부으면은 정부가 예산으로 55만 원을
얹어서 110만 원을 나중에 지급을 하는 거죠. 제대할 때 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굉장히 높아서 거의 모든 장병들이 가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월급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항목이라고 하는데 저 내일 준비 지원금까지 합쳐서 205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1980년대 후반에 군 생활을 했는데 제가 병장 때 받은 월급이 10,000원이 채 안 됐습니다. 아유, 옛날 세대라는 거 입증하는 거예요. 네, 그때와 비교하면은 네. 거의 뭐 200만 원의 월급이라고 하면은 지금 물론 아르바이트 단순 비교는 안 되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사회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학생들보다도 더 많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월급을 받는 것이니까 꽤 대우가 좋아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에 하나가 월 200만 원을 받도록 하겠다, 사병이. 그런 목표가 내년에 달성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의무징병되는 병사들의 봉급이 직업군인인 부사관, 이 초급군 간부들과 비교해 볼 때 차이가 얼마 안 나서 좀 아쉽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하사 1호봉, 직업군인 하사 1호봉이 기본급이 193만 원입니다. 아쉽네요. 그러니까 결국 이 총액으로 보면 오히려 적어 보이는데 결국 수당 있지 않습니까? 초과 근무 수당이라든지 당직비, 직급 보조비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 병장보다는 조금 많은데 이 직업군인의 경우는 또 세금을 떼고 건강보험료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병장 월급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결국 초급 간부의 처우가 병장과 다르지 않으니까 초급 간부, 부사관이라든지 장교를 모집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초급 간부 지원을 해서 좀 목돈을 마련하자 이런 목적으로 간부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이 메리트가 없으니까 오히려 이 초급 간부 모집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도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노력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이 다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징병제인데 우리가 징병에서 의무적으로 오는 병사들 다 잘해주는 건 좋은데 그렇죠. 이 프로페셔널하게 군을 택해서 평생 직업으로 삼는 그런 젊은 이들이 특히 이 월급 때문에 군을 떠나는 건 좀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그 복무 기간도 있어요. 사병으로 오면 18개월, 길어야 지원병으로 해도 20개월이거든요. 근데 장교로 오면 거의 25개월, 30개월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자, 이에 대해서 기재부가 이런 입장 밝혔습니다. 봉급 대신에 다른 부분에서 보완을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게 어떤 건가요? 네, 정부로서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문제죠. 뭐 요즘 ROTC 모집하는데 계속 미달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강조를 하고 나선 게 월급은 많이 올려주지 못하지만 월급 외에 내용에 좀 개선이 되는 부분이 있다. 뭐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특히 이제 예로 든 것이 주거복지 예산을 많이 늘렸다는 겁니다. 내년에 주거복지 예산이 7,900억 원이 편성이 됐는데 올해보다 50%가 증액이 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예산을 활용을 해서 결혼을 한 간부들의 경우에는 국민평형 그러니까 84제곱미터 크기의 그 집을 제공을 하기로 지금 했고요. 그다음에 결혼을 안 한 부사관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인 1실의 주거를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병영식당의 리모델링 예산으로도 200억 원 넘게 예산을 배정하겠다고 하니까 다른 쪽으로 복지를 계속 개선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지금 밝히고 있어서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론은 우리 군대 참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문성목 센터장, 신치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인 이슈는 9월 2일 월요일부터 KTV 유튜브 채널로도 실시간으로 방송됩니다. 야외에서 또 이동 중이실 때도 볼 수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